쨍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초여름의 오후. 경기도 북부 제83군기지에 정문 앞은 평온하고 고요했다. 길게 뻗은 아스팔트 위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짙은 남색의 정장 차림이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잘 관리된 구두는 먼지 한 톨 묻어있지 않았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모든 동작에 절제와 정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주.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소장이었다. 공군 최초의 여성 장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수십 년간 오직 하늘과 군복에만 자신의 삶을 바쳐왔던 인물. 하지만 그녀는 전역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어머니의 삶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곳에 왔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이지훈 이병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민주가 정문 초소에 다가서자 초소 안의 병장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제 막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병사는 굳건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훈 이병 면회에 왔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병장의 손은 익숙하게 명단 조회를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병장은 고개를 들어 민주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주입니다. 병장은 다시 한번 명단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손끝이 명단 페이지를 몇 번이고 훑었지만 김민주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병장의 표정은 단호하게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는 부대 출입이 불가합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면회는 제한됩니다. 민주는 그 말에 크게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되물었다. 면회 불가 사유가 뭔가요? 규정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부대 내부 규정상 사전 허가 없는 민간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지훈 이병은 아직 면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지훈 이병은 기지 안에 있습니까? 병장은 망설였다. 군 복무 중인 입장에서 부대원의 정확한 위치나 상태를 민간인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그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병장의 굳은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주의 눈에는 단순한 면회객의 간절함이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러고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서 짙은 남색의 천의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공군 소장의 베레모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베레모를 들고 다른 손으로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먼지라는 것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 동작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미세한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병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주는 베레모를 자신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베레모가 정수리에 자리 잡자 그녀의 얼굴 표정은 오히려 더욱 차분해지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베레모를 쓴 민주의 모습은 순식간에 평범한 중년 여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군인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병장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정장깃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다. 김민주. 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TV 뉴스에서, 군 역사 교과서에서 수없이 보았던 이름이었다. 병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김민주 소장님. 민주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병장의 눈을 곱게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 이곳에서 누가 누구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부상으로 병원에 있다는 말. 그게 사실이라면 난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는 듯한 강렬함이 느껴졌다. 병장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보고했다. 잠시 후 다른 교대 인원이 도착했다. 그들은 민주의 정복 없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정복을 입지 않으셨고 현재 민간인 신분이시기에 출입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베레모를 곱게 눌렀었다. 그리고는 정문을 등지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결심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는 부대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다시 되짚었다. 병장의 표정, 교대 인원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부상으로 병원에 있다는 소문,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아들이 기지 안에 없다면 그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군 복무 시절 수없이 작성하고 지시했던 보고 체계, 의무 절차, 출입 통제, 이 모든 구조가 그녀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차량에 올라타 곧장 인근의 모든 민간 병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병원마다 들어가서 아들의 이름을 물었고 이송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들 이지훈의 이름은 없었다. 어느 병원에서도 그의 입원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틀에 걸친 끈질긴 확인 작업 끝에 그녀는 더 이상 바깥에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만약 아들이 기지 밖에 없다면 그는 기지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민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군가 아들의 상태를 그리고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단순한 면회 불가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였다. 그녀는 베레모를 썼을 때 느꼈던 그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뚜렷해졌다. 아들을 찾아내고 그를 해치려는 모든 이들을 응징하는 것. 그리고 그 밤은 그녀의 오랜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 끝에 김민주는 깨달았다. 아들 이지훈이 외부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다면 그가 있을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다. 바로 기지 내부의 의무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기지 후문으로 향했다.
공식적인 절차가 막혔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뚫는 것이었다. 군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후문 근처는 정문보다 훨씬 한산했다. 낡고 오래된 담벼락을 따라 작은 가게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다. PX 군매점에 다녀오는 듯한 병사들이 335 짝을 지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간식거리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고 군복 차림이었지만 앳된 얼굴에는 군복이 주는 딱딱함보다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민주의 시선은 그들 중 한 명에게 멈췄다. 얼굴이 순하고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없어 보이는 병사였다. 그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허리를 약간 굽힌 채 걷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이병님, 잠깐만 괜찮으시겠어요? 병사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경계심을 풀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기지 안에 이지훈 이병이라고 있나요?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병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 그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시나요? 민주의 질문에 병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낙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 병사들 사이에선 말이 좀 많았습니다. 낙상요. 네.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는데 갈비뼈가 나가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단순한 낙상으로 생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부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병사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귀가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네, 고막이 터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져서 생긴 상처는 아닌 것 같다고들. 병사는 말을 이어가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군인의 습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빠르게 주위를 살피고는 민주에게 속삭였다. 이 얘기는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그냥 조심하세요, 이 기지. 요즘 이상합니다. 병사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시야에서 사라졌다. 민주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갈비뼈, 고막, 낙상,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끝에는 군 내부의 불합리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곧장 기지 근처에 있는 군 관련 협력 병원을 떠올렸다. 군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무적인 인계나 외부 수술은 민간 병원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기록은 기지 내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웠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찾았다. 상대는 공군 복무 시절 함께 작전을 짰던 후배이자 뛰어난 군의관이었던 태환이었다. 김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태환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환아, 오랜만이다. 지금 내 도움이 좀 필요해. 우리 아들 기록을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아드님이요? 태환은 잠시 침묵했다. 군병원 기록은 엄격한 보안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장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신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 선배님,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태환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선배님, 그 아이 이지훈 이병 맞으시죠? 기록에 따르면 좌측 아소번 갈비뼈 골절, 우측 고막 파열, 단순 낙상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민주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병사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다. 다른 진단은 없고,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상처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치료 경과도 빠져 있습니다. 누가 고의로 지운 흔적이 역력합니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빠져나간 단서들은 오히려 그녀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누군가 숨기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로 끝낼 수 없는 것을 조직적으로 덮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베레모를 꺼냈다. 전날 정문 앞에서 조용히 눌러 썼던 그것을 손에 들고 이번엔 단단히 쥐었다. 아직 정복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장성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민간 병원을 빠져나오며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군에서 근무했던 시절 함께 작전을 짜고 대대급 상황을 공유하던 부하들이 몇 명 떠올랐다. 그중 하나. 지금은 공군군의 정책실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성 중령이었다. 그녀는 곧장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소장님, 몇 년 만에 연락이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태성가 오랜만이다. 지금 하나이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이지훈 이병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태성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 아이가 혹시 가족이신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만 남겼다. 도움 줄 수 있습니까? 예,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후 보안된 메신저로 한 통의 파일이 도착했다. 민주는 그 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파일에는 분명히 낙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단서에는 좌측 아소번 6번 갈비뼈 골절, 우측 고막 파열, 안면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었다. 게다가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청력저에 대한 초기 소견도 있었다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다. 그런데 사진은 없었고 상처 부위의 경과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정상적인 군 의무보고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담당 군의관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았고 하단 서명란은 공란이었다. 임무 담당자 실명 기록이 없어.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도 느낄 정도의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 이 사건을 철저히 감추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군 내부 시스템까지 어지럽혔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이번엔 기지 내에 있는 공군 항공 의무대에 전화를 걸었다. 이지훈 이병의 담당 군의관과 연결합니다. 어디죠? 전 김민주 예비역 소장입니다. 통화 음색이 한 박자 느려졌고 곧 응답이 이어졌다. 소장님,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항공 의무대에서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대신 기지 군병원 앞에 도착한 그녀에게 익숙한 옛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장님,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장병 한 명이 이상하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진단은 정확한데 기록은 흐릿하고 서명도 없고 수술 대상인데도 관찰만 하고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추는 쪽이 너무 서투르면 의심을 사고 너무 깔끔하면 오히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것은 누군가 서둘러 덮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짓밟았고 또 누군가는 그걸 덮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야겠네요.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다. 정복은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베레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십 년간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소장 계급장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뜬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김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문 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젊음이었고 삶의 전부였으며 동시에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었다.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를 해치려 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다. 안에는 얇은 천으로 곱게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었다. 소장의 계급장, 그리고 잘 다듬어진 공군 정복.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냈다. 수년간 먼지 한 톨 없이 보관되어 온 정복은 마치 어제 막 세탁한 것처럼 깨끗했다. 그녀의 손끝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정복을 펼쳐 입었다. 어깨에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 훈장을 달았다. 하나하나의 동작에 수십 년간의 습관과 기억이 배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민주의 모습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은 곱게 펴졌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녀의 존재감은 방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베레모를 들었다. 전날 정문 앞에서 민간인으로 썼던 그 모자를 이제는 정복을 입고 썼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김민주 소장으로 돌아왔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다시 제83궁이지 정문 앞에 섰다. 어제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정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고 굳은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어제 그녀를 막아섰던 병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가 어제 왔던 그 여인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들의 경례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존경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는 곧장 인사과로 향했다. 인사과 사무실 안은 분주했다. 민주가 들어서자 사무실 안의 모든 이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인사과를 담당하는 대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무슨 일로? 민주는 대위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기지 내 장병 이지훈 이병과 관련된 모든 상황 보고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지휘 계통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 자리로 호출해 주십시오.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예비역 소장의 명령이었지만 그 무게는 현역 장성의 명령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대위는 뒷목이 뻣뻣해진 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돌렸다. 1시간 후
기지 회의실 한쪽에 각각 다른 제복을 입은 간부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입장한 이는 중대장 박진호 대위, 다음은 대대장 송재민 소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장 강민준 중령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듯 바라보다가 민주 앞에 나란히 앉았다. 민주의 눈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지훈 이병에 대한 낙상 사건,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민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누구도 가볍게 듣지 못할 무게가 실려 있었다. 먼저 입을 뗀 건 박진호 대위였다. 중대원 보고에 따르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저는 외부 임무 중이었습니다. 다음은 송재민 소령기 말을 이었다. 군의관 판단에 따르면 단순 외상 수준이었기에 심각하게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진단서에서 고막 파열과 갈비뼈 골절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세 사람 모두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연대장 강민준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건은 상급 부대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누구에게서? 기지 사령부 쪽에서 내려온 구두 지시였습니다.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고 회의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 모두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작전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한 범죄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말로 넘기고 있군요. 강민준 중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부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에 민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잘랐다. 눈치가 아니라 진실을 볼 때입니다. 중령. 그녀는 서류 한 장을 회의실 책상에 올려두고 돌아섰다. 그 안에는 아들 이지훈의 의무 기록 일부와 수정 흔적이 있는 병과 보고서, 그리고 진술 누락에 대한 메모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을 지휘할 자격이 없으면 계급장을 달지 마십시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선 후 3명의 지휘관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변명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세 지휘관은 모두 본인 이름으로 된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 대상은 기지사령관이 아닌 예비역 소장 김민주였다. 민주는 회의실을 나와 기지 안에서 몇 걸음 떨어진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감찰실. 공군 기지 내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간부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는 단정한 정복 차림에 대령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사건 자료와 조사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그는 고개를 들자마자 순간 멈칫했다. 소장님,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묘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바로 최상민 대령, 김민주가 참모장 시절 작전 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직속 참모였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상민은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일어서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예비역 김민주 소장님, 감찰실장 최상민 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민 대령, 여긴 아직도 이렇게 바쁘군요. 이 자리에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다시 여기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들이 오고 갔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으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내가 이 기지에 다시 들어온 이유, 초의 대령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지훈 입영 사건. 맞죠? 예, 감찰 보고서엔 단순 낙상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상민은 책상 서랍에서 잠겨있던 파일 하나를 꺼내 조용히 밀어냈다. 정식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민주는 파일을 펼쳤다. 김민주는 최상민 대령이 건넨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복도 CCTV 영상에 캡처 화면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화질이 흐릿했지만 생활관 복도 한쪽에서 장병 3명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민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최상민이 담담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기지 내 방범용 CCTV에서 확보한 겁니다. 정식 자료 요청은 차단되었지만 제가 따로 백업 파일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군가요? 민주가 물었다. 식별된 인물 중 하나는 상병 노재훈입니다.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국방부 기획실장인 노상필 준장이라는 점입니다. 민주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노상필. 그 이름은 그녀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노상필, 그 이름 오랜만이군요. 지금은 기획실장이라. 예, 그리고 현재 기지사령관인 유정훈 준장과도 개인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낙상으로 조작한 것도 사령관의 결정이었다는 말이군요. 최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군의관도, 지휘관도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려 했지만 내부 권한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파일을 다시 덮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초의 대령, 당신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내가 움직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최상민은 곧바로 정자세로 고쳐 앉아 힘있게 답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장님과 함께 기지 전체를 감찰 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베레모를 곱게 눌렀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겠군요. 감찰실 내부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묵직했다. 김민주와 최상민 대령은 말없이 마주 앉아 곧바로 내부 감찰 요청서를 작성했다. 형식상 사령관의 결재를 거쳐야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예비역 소장인 민주의 요청과 감찰실장의 공동 서명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었다. 최상민은 내부 단말기에 접속해 기지 내 인사과, 의무대, 생활관 관리부서, 군수과 등의 1차 감찰 착수를 공식 통보했다. 지금부터 해당 기관의 복도 CCTV, 근무 일지, 진료 기록, 외출 외박 현황 전부 제출받겠습니다. 수정된 이력은 전부 추적해서 보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찰 요원들은 정확한 동선에 따라 움직였고 보고 개통을 따라 정리된 지시들은 하나하나 체크되어 실행에 들어갔다. 잠시 후 감찰실 한쪽에서 복도 CCTV가 복원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소장님, 이게 생활관 복도입니다. 사건 당일 0시 21분부터 0시 30분 사이입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최상민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속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 상병 노재훈과 일병 김태민, 일병 박윤호, 총 3명의 병사가 누군가를 복도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곧이어 한 병사가 의자 다리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무언가를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 그 후 쓰러진 장병 한 명이 움직이지 않은 채 복도에 누워 있었다. 정지해 주세요. 민주는 손을 들어 화면을 멈췄다. 이게 이지훈 이병 맞습니까? 예,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식 보고에 없었죠. 예, 이 영상은 지난주 내부 요청 때 자료 없음으로 반환되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보건 경로를 찾아 백업에서 확보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덮었다. 가해자 3명 신원 확인되었습니까? 노재훈 상병, 김태민 일병, 박윤호 일병입니다. 그중 노재훈은 국방부 기획실장 노상필 준장의 아들이고 민주의 눈빛이 깊어졌다. 노상필은 전역 후에도 영향력이 매우 큰 인물입니까? 현재 국방부 기획실장입니다. 군 내외 연결고리에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기지 사령관도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 사건을 낙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 역시 기지 사령관 선에서 막혔다는 말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진단 시각이 실제 사고 발생 시각보다 10시간 이상 뒤로 밀려 있습니다. 민주는 다시 노트북을 펼쳐 그 장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이 정도면 단순 사고라고는 아무도 말 못하겠네요. 최상민은 곧바로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가해자 3명에 대한 진술 확보에 착수하겠습니다. 정식 녹취로 지휘관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휘 계통에 있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별도 선에서 불러내세요. 공식 조사, 시작 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그 순간 감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젊은 감찰원 한 명이 들어와 빠르게 보고를 올렸다. 보고 드립니다. 생활관 병사들 사이에서 이지훈 이병이 사건 직후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좁히며 물었다.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이름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병사들 대부분이 노재훈 상병의 배경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버지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는 말까지 했다고. 민주는 한숨을 조용히 내쉬며 베레모를 고쳐 눌렀었다.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은 늘 소수를 모으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늘어나는 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최상민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사령관실에 갑시다. 누가 책임져야 할 사람인지 직접 만나야 할 것 같군요. 김민주와 최상민 대령은 감찰실을 나와 곧장 기지 사령관실로 향했다. 기지 중심부에 위치한 본관 2층. 그곳에는 기지 전체를 지휘하는 공군 준장 유정훈 사령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짧게 대답이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수시로 연락하며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 이번 일도 조용히 처리하자고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상민 대령은 곧바로 정리된 서류를 꺼내 사령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기록상 사령관님 명의로 사고 처리 지휘 없음이라는 문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감찰 대상입니다. 김민주는 마주보고 앉은 유정훈 사령관에게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지 사령관으로 남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로 끝날지 순간방 안에서는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유정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 감찰실에 넘기겠습니다. 직접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문을 나서기 직전 유정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김 소장님, 그 아이가 아드님이셨죠? 민주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다. 누구의 아들이든 그는 군복을 입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걸 지켜주지 못한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다. 감찰 착수가 본격화되자 기지 내 병사들 사이에도 기류가 달라졌다. 생활관 곳곳에서는 조용히 눈치를 보는 병사들과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든 간부들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생활관 안내를 받아 아들 이지훈의 사물함 앞에 섰다. 정리되지 않은 침대와 책상 위에 놓인 컵라면 봉지 그리고 반쯤 비워진 수첩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사물함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접은 채인 수첩 한 권과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흰 종이 한 장, 단정하지만 조심스러운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약한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아팠던 것도 그냥 말 안 했어. 처음엔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다들 그러고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군인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난 이제 엄마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엄마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훈. 편지를 읽던 민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강한 사람이라고만 여겨졌던 아들이 자신보다 더 깊은 어둠을 삼키며 홀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보다 더 크게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여기 계셨군요. 최상민 대령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노재훈 상병 진술 확보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감찰실에 정리되어 있고 본인 입으로 아버지가 조용히 정리하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지훈이는 결국 자기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예,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까봐,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그 생각만 했다고. 군이 그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군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사물함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 아이가 책임지려던 자리, 지금부터는 내가 대신 책임져야겠네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책상 한 귀퉁이에 놓인 종이컵에 손을 댔다. 물이 담겨있던 그 컵은 이미 말라 있었다. 하지만 컵 속 바닥에는 연필심처럼 굵고 진한 먼지가 남아 있었다. 마치 이 생활관이 그 아이의 마지막 전장이었다는 듯 그 자리에 오래 머문 흔적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너처럼 침묵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엄마가 나설게. 그녀는 돌아서며 다시 베레모를 고쳐 눌렀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소장의 계급장과 한 엄마의 무게가 동시에 얹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기지 정문초소에 서 있던 병장 박현수는 한 사람을 보고 순간 정자세로 굳었다. 그 여인은 며칠 전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짙은 감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 위에는 소장 계급장이, 왼쪽 어깨에는 공군 상징인 은빛 휘장이 정확히 달려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짙은 남색 베레모가 곱게 얹혀 있었다. 병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민주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곤 아무 말 없이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지 사령부 본관을 향하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2층 사령관 집무실. 전날 마주했던 유정훈 준장이 마침 사무실 안에 있었다. 민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유 준장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보곤 급히 일어섰다. 소장님, 어제 말씀하신 감찰 관련 내용은 이미. 민주는 한마디로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조용히 정복상의 안쪽에서 공식 항의서를 꺼냈다. 기지 내 폭행 은폐와 허위 보고, 그리고 진료 기록 조작에 대한 전직 장성의 공식 민간 항의서입니다. 저는 현재 민간 신분이지만 이 계급장을 다시 달았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유 준장은 말없이 문서를 받아들었고 최상민 대령은 뒤에서 감찰실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올렸다. 민주는 말을 이었다. 민간인 취급하셨죠. 며칠 전 정문 앞에서 그 병사도, 인사과도, 의무대도 절 그렇게 봤습니다. 그녀는 정복 윗단추를 풀며 천천히 베레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렸다. 하지만 잊으셨나 봅니다. 그 민간인이 당신보다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유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복 앞에 놓인 항의서 한 장이 책상 위의 모든 서류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적인 감정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직 지켜야 할 원칙만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기지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있었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군의관 전원에 대해 감찰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당신 손을 떠나왔습니다. 유정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령관이라면 제일 먼저 병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베레모를 썼다. 그리고 정복상의를 여민 채 말없이 사령관실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본관을 지나가던 몇몇 병사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투스타, 그 엄마 맞지? 어제까진 민간인이라더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우리가 지금 가슴이 좀 뛰는 거지? 누군가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뒤따르듯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공군작전사령부 감찰단이 기지에 도착했다. 제83군기지 상공에 낮게 떠있는 회색 수송기가 작은 진동을 남기며 착륙했다. 수송기에서 내린 인물은 공군작전사령부 감찰단장 이현진 준장. 강직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로 한번 착수한 감찰은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공식 명령은 단 하나였다. 기지 내 폭행 은폐 및 지휘 부적격 여부 전면 조사. 기지사령부 정문에는 최상민 대령과 감찰 요원들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수송기 계단을 내려온 이현진 준장은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의 주위를 향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고 모두가 자동으로 정자세를 취했다. 준장님, 제83기지 감찰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보고 먼저 확인하고 바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이현진 준장은 전용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김민주의 항의서와 감찰실에서 정리된 예비 조사 내용을 정독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는 한 장의 진술서에서 손을 멈췄다.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노재훈 상병에 잡힐 진술서 중 일부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군지위 계통 전체가 병사 한 명의 생존을 외면한 사건이었다. 도착한 감찰본부에서는 바로 관계자 소명단이 발표되었다. 중대장 박진호 대위, 대대장 송재민 소령, 연대장 강민준 중령, 의무대 군의관 전원, 그리고 기지사령관 유정훈 준장까지. 조사 과정은 속전속결이었다. 모두가 단 하루 만에 서면 진술, 녹취조사, 직무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감찰단은 병사 52명을 직접 대면하며 생활관 내 분위기와 은폐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김민주는 조사 기간 내내 감찰단 본부에는 나서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감찰단장 이현진 준장의 호출을 받고 비공식 면담에 응했다. 면담은 짧고 조용했다. 김 소장님, 이번 감찰은 상부 지시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러 온 겁니다. 준장님, 이지훈 이병 많이 아팠겠군요. 네, 몸보다 마음이요. 이현진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공군 전체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전우로서. 그리고 장교로서도 부끄럽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걸 보는 국민이 군을 다시 믿게 되겠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정복상의 단추를 정리했다. 이현진 준장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겼다. 김 소장님은 이 감찰이 어디까지 도달하길 원하십니까? 민주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누구도 군복을 이용해 남의 아들을 밟지 못하는 세상까지. 그날 밤 제83군 기지 감찰본부에서는 긴급 전파 공문이 상부에 전달되었다. 이현진 준장이 직접 작성한 공문에는 법명 사건명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제83군 기지 장병 폭행 및 은폐 사건. 주요 내용에는 지휘 계통에 의한 조직적 은폐 정황 확인과 관계자 전원 직무정지 및 형사 처분 절차 착수 요청이 담겨 있었다.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쓰인 문서 속에서 군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무수한 진실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감찰본부 창문 너머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울지 않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진실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침묵의 눈물이었다. 며칠간의 숨 막히는 긴장감과 분노, 그리고 불안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감찰단의 조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관계자 소명단에 이름이 오른 모든 간부들은 감찰실과 조사실을 오가며 진술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침묵이 어떻게 거대한 조직적인 은폐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노재훈 상병이 불려나왔다. 그는 정복을 입은 감찰 요원들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최상민 대령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지훈 이병, 당신이 직접 손을 댄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병사들과의 사전 공모가 있었습니까? 팀, 둘 다 제가 시켰습니다. 노 상병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엔 그냥 말대답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졌는데요. 노재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흐릿한 두려움과 미처 끝내지 못한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최상민 대령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는 당신을 벌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이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의 조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 말에 노재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실은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뭐라고 말렸습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손댄 거니까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보고는 사령관 선에서 끝낼 테니까 입 다물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모든 감찰 요원들이 그 말을 정지화면처럼 들었다. 이들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최상민 대령은 목소리를 낮추어 되물었다. 노상필 기획실장, 당신에게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그 말을 들은 이후 사건이 낙상으로 처리된 겁니까? 네, 군의관도, 연대장도, 중대장도 그쪽과 이미 말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재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죄책감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참는 거요. 그 순간. 조사실 안에는 작은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가해자의 고백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침묵을 고발하는 선언이었다. 곧바로 중대장 박진호 대위, 대대장 송재민 소령, 연대장 강민준 중령, 의무대 군의관 이철우 대위 등 관련 간부 5명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그들은 감찰단 앞에서 하나같이 상급부대의 지시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지 사령관 유정훈 준장입니다. 증언은 이어졌고 의무 기록을 수정한 군의관 이철우 대위는 최초 진단서에 있던 고막 파열, 의식 혼미 등 문구를 지시받고 삭제했다고 자백했다. 이 모든 진술은 낱낱이 기록되어 이현진 준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다시 한번 김민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장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지훈 이병은 명예제대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그 아이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진실을 밝히는 법을 보여줘야 했고요. 그게 저와 제 아이의 슬픈 운명이었군요. 이현진 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주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멀리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향해 있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수많은 진실들이 있었다. 그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임무였다. 며칠 뒤 김민주는 다시 기지 정문에 섰다. 이번에는 정복도, 베레모도 없이 평범한 민간인 차림이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손에 든 것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감찰단 공식 보고서와
아들 이지훈의 명예제대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정문 초소에는 며칠 전 자신을 막았던 병장 박현수가 다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민주를 보자마자 정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문을 통과했다. 별도의 차량 호송도 안내도 없었다. 그저 혼자서 기지 안쪽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군 병원이 보였다. 그리고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왼쪽 귀에 붕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은 아들 이지훈 이병이었다. 그는 민주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다가와 가만히 그의 어깨를 안았다. 미안하다고 할 거 없어. 견뎌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넌 충분히 강한 아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지팡이를 고쳐 쥐어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여길 떠나도 돼. 너를 묶고 있던 건 너 자신이었고 그 끈은 이제 내가 끊어줬으니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명예제대 확인서, 그 안에는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부상에 대한 인정, 의료 지원, 그리고 향후 복학 및 진로 지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 서류를 들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주는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훈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앞으로론 내가 널 지키지 않아도 네 스스로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날 오후 기지 정문 밖으로 한 쌍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나갔다. 정복도, 휘장도, 계급도 없이 그저 엄마와 아들로서 그들은 기지를 떠났다. 하지만 정문 안쪽, 생활관 복도와 식당 한편에서는 병사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경례를 붙인 병사가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정문 방향을 향해 병사들의 자발적인 경례가 일어났다. 지휘관들에게는 결코 하지 않았던 그 어떤 명령보다도 무거운 존경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 식판을 들고 앉은 병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다. 야, 그 사람 알지? 며칠 전 정문에서 쫓겨났다가 오늘은 병사들한테 경례받고 나간 사람. 투스타 엄마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한테는 장군보다 더 장군 같았어. 김민주와 지훈이 기지를 떠난 지 하루 만에 공군 작전사령부는 기지사령관 유정훈 준장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와 동시에 연대장 강민준 중령, 대대장 송재민 소령, 중대장 박진호 대위, 그리고 의무담당 군의관까지 총 7명이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받았다. 공식 발표는 조용했지만 파장은 컸다. 공군 내부 게시판에는 현역 장병과 가족들의 익명글이 이어졌다. 우리 아들도 기지 내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복은 방패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정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면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장병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휘체계의 윤리를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폭력을 덮기 위한 침묵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회의 종료 직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국정감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여군 예비역 장성이 정복을 입고 아들의 부대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민간인이라며 쫓겨났고 나중엔 전 부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주지 못한 군의 책임을 스스로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뉴스와 매체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투스타 엄마라는 이름으로 김민주의 이야기가 퍼졌고 그녀가 정문에서 베레모를 눌렀었던 장면은 수많은 영상 속에서 침묵의 아이콘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녀가 군을 떠났지만 군은 그녀를 잊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그날 이후 군대에서의 엄마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지훈 이병의 명예제대는 공식적으로 국방부 기록에 올라갔고 그와 같은 상황을 겪은 예비역 장병들에게도 소급 적용 절차가 마련되었다. 국방부는 감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 부대에 지시를 내렸다. 보고 누락, 허위 진술, 고의 은폐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처벌로 영계 조치한다. 그날 이후 군이라는 조직은 스스로의 그늘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정복도, 명령도 없이 그저 한 아이의 엄마였던 김민주가 있었다. 그녀가 흔든 것은 지휘체계도, 정치 구조도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직 전체를 흔든 것이었다. 늦봄 햇살이 포근히 깔린 어느 날 오후, 김민주는 작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잔잔한 나무잎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 이는 한 손에 제대 확인서를 들고 있는 지훈이었다. 그는 아직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날 정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병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 저 이제 군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학생이 되겠네요. 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군복 없이도. 기지 내 군 병원의 병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병실 안은 그 어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무거운 정적에 갇혀 있었다. 이지훈 이병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왼쪽 귀에는 여전히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어깨와 가슴에는 보호대가 씌워져 있었다. 그 모든 물리적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상흔을 품고 있었다. 그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며칠 전에 굳건했던 병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오전 일찍 감찰단 소속의 한 장교가 그를 찾아와 명예제대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지훈 이병은 복무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명예로운 전역을 명받았으며 공로를 인정해 추후 치료 및 학업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짐을 확인합니다. 그 문장은 짧고 간결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침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였다. 그러나 그는 그 문서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내비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똑똑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짙은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평범한 민간인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장군의 모습보다 더 위대하고 굳건한 존재로 보였다. 그의 어머니,
김민주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 며칠간 그를 감싸던 분노나 결의가 아닌 오직 깊은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지훈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함만이 묻어났다. 그녀는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말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가 삼켰던 모든 눈물과 울음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의 떨리는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할 것 없어. 네가 왜 침묵했는지 알아. 엄마가 군인이니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혼자서 버텼던 거지.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천천히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엄마가 군인이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도 나만큼이나 외로운 싸움을 했었구나.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었다. 찢어진 고막의 통증보다, 부러진 갈비뼈의 아픔보다, 홀로 견뎌야 했던 침묵의 시간이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울음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충분히 울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넌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어. 그리고 엄마도 엄마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그녀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명예제대 확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여기를 떠나도 돼. 너를 묶고 있던 모든 끈은 이제 내가 끊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달랐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민주 앞에 섰다. 민주는 그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집에 가자. 군병원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아직 완벽히 걷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그들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며칠 전 민주가 정복을 입고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지훈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생활관에서 뛰어나오는 병사들, 식당 창가에서 식판을 정리하는 병사들, 그리고 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하는 병사들까지 그들 모두가 민주와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어떤 명령도 없었다. 그 어떤 구호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정복을 입고 온 이 여인이 그들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을 한 병사는 작게 중얼거렸다. 투스타 엄마.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기지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정문이 가까워지자 지훈은 며칠 전 민주를 막아섰던 병장 박현수를 보았다. 그는 초소 앞에서 굳은 자세로 서 있다가 민주와 지훈이 다가오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조용히 그의 옆을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용서나 비난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었다. 정문을 완전히 벗어나자 민주는 미리 불러놓은 택시에 지훈을 태웠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녀가 이 기지로 향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지우는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민주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군인이 아닌 엄마로 돌아온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한 번도 군인인 걸 잊은 적 없어. 그리고 한 번도 내 엄마인 걸 잊은 적도 없고, 이제 엄마는 너의 엄마로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총을 들던 손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던 그저 평범한 엄마의 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말없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군대에서 있었던 소소한 추억들과 제대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하나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고 그 임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지훈 이병과 그의 어머니 김민주가 기지를 떠난 후 제83군 기지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고요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린 고요함이었다. 기지사령관 유정훈 준장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관련 간부들은 모두 감찰단과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권위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불안과 체념,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깃들어 있었다. 이현진 준장이 이끄는 감찰단은 노 상병의 진술과 기지 내 모든 보고서를 검토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의무 기록을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군의관 이철우 대위의 진술이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의 침묵이 바로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노재훈 상병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휘 보고를 은폐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정훈 준장과 관련 간부들은 모두 불명예 제대와 함께 군인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그들의 계급장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족쇄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만 파문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언론은 예비역 여성 장성, 군폭력에 맞서 아들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했다. 김민주가 정복을 입고 정문을 통과하고 병사들에게 격려를 받았던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새로운 시대의 잔 다르크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는 그녀의 이름을 투스타 엄마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그 모든 찬사와 관심 속에서 오직 아들과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장병 고충 처리 및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익명으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했다. 이제 병사들은 상급부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정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몇 년 후, 이지우는 대학교에 복학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쪽 귀에 남은 옅은 흉터는 그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 아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싸웠던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교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시선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의 병장이었던 박현수였다. 그는 이미 제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인사를 나눴다. 잘 지내냐?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잘 지내고 있어. 넌 어떻게 지내? 나 그냥 이것저것 배우면서 지내. 내 어머니 덕분에 우리도 다들 다시 군대를 생각하게 됐어. 무슨 말이야?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군복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셨어?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고, 사람을 지키는 책임이라고. 현수는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김민주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에 나서지 않았다. 그저 손자와 손녀를 보며 평범한 할머니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군대 내부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한 여군 장성이 군복을 입고 돌아와 아들을 지켰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군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새로 임관한 장교들이 모인 교육장. 한 교관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군복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지만 동시에 책임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군복이 권력의 상징이 아닌 한 사람을 지키는 책임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이어졌다. 김민주는 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녀의 싸움이 결국에는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지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까?